산동대학교 우수군이라고 합니다. 2020년이 동북아 정세와 이렇게 썼는데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우리의 대응 자세,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총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도 많은 중국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국립동아대학교에서 14년 동안 교수를 했고요. 참고로 제가 2006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그때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하이 공산당 1인자였습니다. 당석이었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을 모시던 참모 2명하고 박사과정에서 우연히 같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누가 합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국가 부주석이 되고 주석이 돼가지고 중국을 지금 거머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죠. 중국은 시진핑 집무실을, 미국은 백악관이라고 하지만 중앙판공청이라고 합니다. 판공청은 사무실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서 한반도과를 총괄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의회 국가인 것이죠. 외교부는 힘이 약하고 당의 대외연락부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거기에도 뭐 고위직으로 있고 국가안전부, 우리 국정원이지만 그 힘은 이전에 중앙정보부와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10몇 년 동안 쭉 지내면서 이런저런 것을 공유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거의 통화를 하다시피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지내고 있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진핑이 중국이 건국된 다음에 49년 이후 지금 2020년 약 70년 정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70년 주기설이 있거든요. 시진핑이 2013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권력 기반을 막 강화했고 독재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즉 최고 지도자가 9명이었지 않습니까? 9명하고 타협하고 양보를 해가지고요. 7명으로 줄인 것이죠. 그러면서 시진핑 같은 권력을 지금 미국하고도 문제도 점점 불거지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국내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가 일거지는데 이렇게 한가하지 않지 않냐. 나한테 힘을 몰아주면은 내가 확실히 국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결되기는커녕 하나하나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권력 기반을 더 강하고 더 강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중국에 문제가 너무 많아. 인간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해결이 안 되고 새로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전쟁, 홍콩 사태, 대만 계속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핵심.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썼는데요. 중국 민중들이 그동안 왕조를 전복시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었어요. 민생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뇌물만 주고받는 저놈들만 저렇게 다 부정부패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당장 나의 삶과 밀접한 것이 쉽지 않게 되면 들고 일어났거든요. 자, 미중 무역전쟁은 국가 간의 무역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은 사회주가라서 국유기업이라든가 국영 은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무마할 수 있었고 홍콩 사태라든가 대만 사태도 민간인한테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거든요. 시진핑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공산당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70년 주기도 그렇고 민생고도 그렇고 저는 일찍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 신종 코로나 초기부터 이거는 시진핑이 죽어라고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점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요. 앞으로 초기 대처의 미숙이 너무 심각했어요. 얘네들 중국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정하지 않는 나라죠. 뻗팅기고 막 우기는 나라죠. 걔네들은 그런 역사를 지내왔거든요. 가혹한 역사 속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댕강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거짓말하고 우기고 무책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반드시 갚죠.
복수를 갚기도 하고 조그만 은혜라도 반드시 갚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을 알면 활용하기 쉽다니까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초기 대처 미숙 때문에 당분간은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모든 걸 걸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전력 질주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금방 호텔 방에서 내일 아침에 올릴 유튜브를 찍어갖고 이제 예약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중국은 진짜 핀치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물자가 너무도 부족하죠. 외국의 지원이 절실한데, 자, 저는 그래서 진작부터 얘네들하고 계속 통화하고 하니까요. 우리가 먼저 나서자. 어차피 도와줄 거라면, 어차피 조문을 갈 거라면, 어차피 조문 가서 줄 조문 금이라면요. 뭐 주저주저 하지 말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진핑이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와야 된다. 한한령 풀어야 된다. 경제협력 강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색을 내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 외교는 뭐 미국이 주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하나도 쳐다보지 않죠.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들어주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저만이라도 제 유튜브를 통해 갖고 찬동하는 분들하고 해갖고 돈을 얼마를 모아가지고요.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외국인으로서는 제일 먼저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민일보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매스컴에도 쭉 보도가 됐는데 한국 민심은 여러분들하고 함께한다. 다만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사회에 중국 당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 갖고 일본과 한국의 반응, 한국과 일본의 반응을 비교하거든요. 그러면서 화초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그런 말 했죠. 기자들이 일본의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일본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스럽다. 감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지원한 수십 개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국한됐죠. 물론 일본이 먼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먼저 움직여서 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안 움직일 때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여갖고 일본의 외상, 아베도 거짓말했죠. 일본의 전문 인력 1000명까지 보내겠다는데 보내긴 뭘 보내. 하지만 지원을 많이 했죠. 일본이 먼저 보내고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제 민간의 반응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이건 개인이건 공항에 입국하면요. 어떤 데서는 마스크도 주고 그다음에 그 손 세정제도 주면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중국에서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 일본은 아직 상황이 괜찮습니다. 일본에 계실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시고 만약에 열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 정부가 국비로 다 처리해주고 치료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우린 지금 외국 중국 유학생 들어온다고 중국 유학생이 무슨 전염병의 매개체인 것처럼 막 하면서 중국인들이 옆에서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정부하고 대학들이 힘을 합쳐갖고 중국 유학생이 들어오더라도 문제 없게끔 매뉴얼을 만들어놨으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돌아오십시오. 빨리 오실 수 있으면 빨리 오십시오. 중국은 좀 지금 쉽지 않으니까. 이런 자세입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 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가장 중국 사회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중국인들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것이죠. 제가 발빠르게 먼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성금을 이렇게 낸 그 시점은 20만 명이 돌파한 시점이었거든요. 지금은 60 몇만 명, 거의 70만 명 돌파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인이 무슨 바이러스의 무슨 그 매개체, 전염 매개체인 것처럼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서 쫙 올라오고 혐오적인 발언이라든가 그런 자세가 강력하게 그 보도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이 이거는 진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상황이 쉽지 않더라도 내 자식이 진짜 이게 지옥 같지 않다면은 우한이라든가 후베이란 몰라도 다른 지역이라면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중국에서도요. 내 자식은 어찌됐건 내가 내 옆에 두고 간호를 하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고 하는 것, 그거의 부모 심정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중국은 상황이 그렇지 않고 또 개학을 하니까 한국 대학으로 중국 학생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 부모들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 부모들한테 자제가 천금과도 같다면은 중국은 1인 1가구밖에 안 됐, 1가구 1인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2인으로 했지만 지금 대학 다닐 나이는 애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중국 부모에 있어서 자제는 천만금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안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부모의 입장이고 중국 사회의 입장인데 일본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유학생 출입금지, 중국 유학생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면서 중국 유학생 따로 들어오자마자 격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천만금 같은 내 자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과연 중국 사회가, 중국 부모가 그런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중국인 입국 금지 건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해서 방송 저는 YTN이나 연합뉴스 그런 데도 자주 나가서 이런 얘기 쭉 했거든요.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칼럼도 쭉 신문에도 쓰고 해가지고요. 중국은 입국 금지라는 것은 특별한 국적 갖다 한다는 건 정말 너무 난센스가 아니냐. 예를 들면 그렇다면 중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한다면은 중국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았어. 그래서 입국하는 그 중국인들은 괜찮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인만 안 된다면은 우한이라든가 후베이에 오랫동안 살았던 한국인이라든가 다른 외국인들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유학생도요. 중요한 것은 중국 유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 유학생들도 복균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각 나라가 들어올 때부터 검역이라든가 방역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못 믿겠으니까 1차, 2차, 3차 아주 철저하게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매뉴얼에 따라서 격리를 시키거나 어떤 관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적과 관계없이. 그런데 중국 사람들만 아니면 더 나가서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을 욕하는 것은 정말 참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으로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회는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중국에 대한 지원을 했지만 쟤네들은 쫀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폼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늦게 했지만 일본보다 2배 이상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에 대해서는 감동이라고 우리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을 따라 하지 않고 오로 속으로 그래 이 새끼들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올린 거 내일 아침 6시에 이렇게 오픈되게끔 예약을 걸고 왔는데요.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다. 중국에 이제 그렇게 보여주자는 얘기인 것이죠. 그냥 저렇게 극성을 피우는 저는 그걸 갖다가 AK 바이러스 복균자라고 했거든요. AK가 뭐냐? 제가 만든 말이면 안티코리아 바이러스입니다. 한국의 국익이라든가 한국의 국격에 반하는지도 모르면서 널쳐대는 저 태극기부야 같은 인간들. 저런 정말 정신 나가고 사리분별 못하는 저런 인간들 뒤에서 자기들의 사리사욕, 정권 찬탈을 위해서 국익과 민족을 이해한다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똘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워낙 극성스러운 놈들이 보도 많이 되고 전해오고 그다음에 중국 유학생까지 그렇게 규제하려고 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AK,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AK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야말로 침묵하는 다수다. 그래서 저는 침묵하는 다수들이요. 끼어있는 시민들이요. 이제 행동하는 양식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FK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전파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FK는 for Korea. 한국을 위한, 한국의 국익을 위한, 한국의 국격을 위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도 제가 그래서요. 인천시에다가 그렇고 경기도에다가도 그렇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시 차원에서 자매결혼 맺은 도시에 대해서 중국의 도시에 연락해갖고 적극 도와주고 사진도 찍고 언론 보도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도 그렇고요. 지방의회에서도 뭐 예를 들면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요. 퍼포먼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놈들은 똘똘 뭉쳐갔는데 그것만 보도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광주시 의회는 이웃나라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다음에 중국인과 중국 유학생이 조금도 뭐 불상사라든가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런 민간도 그 지방자치단체들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올려지게 나타나게 되면요. 중국은 느끼겠죠. 아, 한국은 저런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가 맞았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잘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지금 저런 인간들이 60만이 넘은 사람들의 그 요구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도 못하고 저렇게 답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막 멍청한 야당이라는 놈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어떡합니까? 정부는 외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국익 증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중국 되게 쫀쫀하거든요. 진짜 소심해요. 중국 대륙의 후예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너무 중국의 표피, 겉에만 많이 좌우돼서 그러는데 자기를 몰라준다고 꿍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장점, 단점 그런 것을 잘 알고 가려워하면 긁어주고 힘들어하면 보듬어주는 척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 약점은 푹 찔러서 못 괴롭히게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잘하니까 그렇게 외교를 잘하면서 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외교만큼은 우리도 뭐 많이 느끼고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그런 것인 건데요. 중국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반드시 복수도 갚고요. 은혜도 갚아요. 정말 은어 정신이 되게 투철한 그런 나라인데요. 저는 이 기회에 지금부터라도 일본은 감동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훨씬 일본인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만의 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 그리고 따뜻한 이 정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겉으로 더 느끼게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일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는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실컷 좋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안보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더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중국도 필요로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인데 중국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경제가 훨씬 크다지만 중국이 경제 발전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4차 산업 같은 거, 최첨단 산업 같은 것, 뭐 텐센트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몇 개 잘 나가는 게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최첨단 같은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밑에 것 같은 것은 금방금방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 외국의 최첨단 기업, 기술 같은 것을 M&A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1차, 2차, 3차 산업은 다른 외국에 대해서 뒤처졌기 때문에 4차 산업만큼은 IoT만큼은 자기들이 첨단을 가지 않으면 또 갑질만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 당국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중국이 기술 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했죠. 외국 기업과의. 여태까지 가장 선호했던 것은 미국 기업, 일본 기업과의 협력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이라든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에 대한 갑질을 점점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패권 전쟁에서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내부 통달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 협력은 최소화시켜 나가라. 대신 한국이라든가 중견 국가들 자기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중견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라. 저는 이걸 작년 이미 6월 달부터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작년 6월 달에는 작년 4월 달부터 6월 말까지는 2개월 정도 동안 제가 7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작년엔 시진핑이 방한할 기회가 3번 있었거든요. 우리 외교부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미국 위주로. 여러분들 청와대나 외교부 고위직 보십시오.
오로지 다 미국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유학하거나 아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죠. 그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알지만 우리가 열세이니까 미국에서 부탁만 하고 형님 들어주세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에 대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쓰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정우영 안보실장하고 지난 대선 캠프 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몇 번 한 소리. 이 사람은 오로지 친미 중에 친미예요. 의전. 미국하고 의전 속에서 40년 동안 그 외교를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오로지 미국이 중요할 때 미국한테 설득하고 미국이 잘 보이는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또 미국하고의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카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 카드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마침 우리를 원하고 하니까 이쪽 필요할 때는 얘네 카드도 우리가 쓸 필요가 있다는데 정우영 실장은 그렇죠. 무슨 말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당신 중국에서 왔다 그런 말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말라. 미국이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오로지 미국.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제대로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걸 알지만 어쨌든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제가 중국 애들한테 협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몇 년을 지냈으니까 얘기 다요. 이 사람들 제가 이렇게 주로 저는 중국 학자들하고는 얘기 안 해요. 이런 당국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 중앙판공청에 있는 사람은 한반도를 총괄해요. 여러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작지 않습니까? 우린 또 외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 외교부도 있고 뭐 국정원도 있지만 정보 수집하는 근데 청와대가 그 정보를 다 받아갖고 핸들링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근데 청와대 외교안보실 같은 경우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이 싹 바꾸고 기조가 바뀌죠. 똑같은 정권이라도 2, 3년 정도 지나면 막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죠. 정권도 좌가 바뀌면 우를 싹 없애고 하는 것처럼.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중앙판공청, 즉 국가주석 집무실에 외교 담당하는데 미국과 무슨 유럽과 그리고 한반도과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보다 훨씬 작은데도 왜 그러냐?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북한 바로 옆에 있어서 자기들한테 어찌됐건 긍정이건 부정이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한반도과에서 20년,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 쭉 있지 않습니까? 당할 수가 없죠. 요번에 온 중국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 한반도 통이죠. 젊었을 때 북한에 갔고 북한의 어떤 농업대학에서 그 대학을 졸업했죠. 우리말 잘하죠.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이전에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우리말 잘하고 한반도에서 잘 알아요. 근데 대통령이 총애하는 지금 장하성 대사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국 관련된 얘기 같은 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같은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춘잉 대변인이 일본에 대해서는 감동이다 하니까 우리는 아마 오늘부터 조중동이 또 막 볼 때처럼 우리 정부 외교를 이렇게 못해갖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최대의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나오게 한다고 또 정부를 막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면서 정부가 운신의 폭을 그러니까 이제는 FK 바이러스라는 건전한 양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광주 경영자총연합회 차원에서 모여가지고 언론한테 우리는 중국의 아픔을 함께합니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잘 수습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원하는 걸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충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하나의 성보다도 더 규모도 작고 인구도 작거든요.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긴하게 그걸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요. 조금 더 일본에 대해서 감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이것이 발발하기 전에도 그 한국에 먼저 일본보다 먼저 와야 된다 하고 한한령 풀어라. 그다음에 경제협력 뭐 해야 된다 뭐 강화해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우리는 너무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사드 제재, 경제 제재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 배치 누가 했습니까? 한국이 한 거 아닙니까? 한국 무기가 아니지만 한국 땅에 배치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기를. 한국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왜? 자기들이 가장 껄끄럽고 가장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드는 우리가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무기가 자기들하고 10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한국 땅에 배치되니까 자기들의 중요한 군사정보가 다 노출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야! 이거는 방어용 무기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우리 것도 아니고. 중국도 알아요. 한미관계 때문에 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열세이기 때문에 노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 겉으로는요. 사드가 2016년 7월 달에 배치됐지만 3개월 동안 맹렬하게 반발했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저한테도 와가지고요. 전 그때 중국 대학 아직 교수였으니까요. 우 교수 사드를 한국이 한미동맹의 관계도 있고 해갖고 뭐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군다나 그때 황교안도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할 일이 없다고 안 할 거라고 했다가 한국으로 간지 열흘도 안 돼서 배치시켰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중요한 것은 좀 대화도 하고 좀 절충안을 찾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중국이거든요. 겉으로는 표리부동하죠. 중국은. 사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 악화되지 않는 상태로 가자라는 것. 3개월도 안 된 시점부터 그렇게 했고요. 2016년에 배치됐지 않습니까? 2017년에는 어떤 얘기했는지 알아요? 2016년 11월 달부터는요. 2017년은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니까 우리 사드 국면에서 벗어나는 게 한중 양국에서 좋지 않냐. 그러니까 2017년에는 즉 다음에는 한중 양국 여기저기서 다양한 행사를 하자. 그래서 저절로 사드에서 한중 양국은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나는 이제 항상 우미글 국정원이라든가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몇몇을 통해 갖고 외교부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2017년부터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2017년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를 공동의 관의 이름을 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17년 몇 월 달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국회에서 한중 양국 청춘동행 해갖고 한국인 100명과 중국인 100명 그것도 일단 한국에 사는 중국 유학생들 약 200명 정도가 모여서 국회에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제 더 같이 가야 되는 이웃나라 사람들이지 않냐라는 그걸 했거든요. 거기서 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후원을 한 것은 그거 딱 하나예요. 2017년에.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한 겁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엔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도 보십시오. 아직도 사드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을 나오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나마 좀 지금 달라진 것이 사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 국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국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진핑에 대해서 권력을 줬는데 네가 미국한테도 당하고 뭐 한국한테도 사드로 맞고 사드로 먼저 맞았으면서 그거에 대한 반격으로 제재도 취한 것. 한국은 사드 철회라든가 자기들이 먼저 가격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중국한테 요구만 하는데 시진핑 계속 물러서기만 해? 너 임마 그대로 제대로 하는 거야? 국내 반발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의식 차원에서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은 한국의 고위 지도자를 만나면 반드시 사드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슬쩍 얼버무리지 않습니까? 뭐 민감한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원만하게 됐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다 나 이거 얘기했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정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랑 그 사람들하고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모범 답안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쭉 좋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진핑이건 왕이 부장이건 누구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언급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라. 애매모호하게 중국이 하는 것처럼 그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특히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시간이 걸리니까 좀 지켜봐달라. 그러면 중국도 중국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노력하고 있다잖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스타일은 중국은 애매모호한 스타일이지 우리는 직접적이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작년에 6월 달에 오사카에서 있었던 G2, 10월 달에 있었던 오사카 G2 행사에서도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내가 그 전에도 방송에 몇 군데 나가서 언급할 테니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라는데 우리 대통령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밑에 있는 외교 참모들이 그만큼 중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한일 양국, 한중 양국의 현안이 있는데 그 문제는 원만하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럼 우리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대답하기를 사드 문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딱 그러니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요. 아니 북한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아? 어떻게 해결될지 알아?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중국에 돌아가면 또 강경파한테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하고 뭐 해달라고? 와 이게 너무 대화가 안 돼요. 중국은 자 하이파이브 원하는데 한국은 니들이 먼저 반성해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줄곧 얘기하고 왕이 부장 올 때 강경화가 비슷하게 제 얘기를 받아들여갖고 얘기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는 3불 원칙을 견지한다라고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내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국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딱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급물살 탈 시점에 온 것이죠. 사실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기 전에 5월 달쯤에 방한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중국이에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왜 5월 달이냐? 우리는 뭐 3월 달이냐 4월 달에 엄청난 오보가 많이 생기죠.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3월 달, 4월 달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4월 달에 일본을 가니까 어떻게든지 일본보다 먼저 우리가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씩씩거리는데 그건 우리 입장인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3월 달에는 양해가 있죠.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양해 끝난 다음에 3월 23일인가 며칠 내에 보아 포럼이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가가지고 또 연설도 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일본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은 쉽지가 않아. 4월 달은 그럼 일본 가기 전에 온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도 고려하지만 한 가지 더 중국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이 한국에 저한테 그러는 거 저도 그거는 의식을 못했는데 우겨서 4월 달에 한 게 중요한 뭔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 뭔가 있을 텐데 보니까 4.15 총선이 있잖아요. 미국하고 다른 거예요.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의사를 표명하고 뭐 간섭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나중에 만약에 보수당이 집권하면 자기들 어떻게 라는 그 되게 소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총선 전에 오면은 자기들이 뭐 총선에 대해서 뭐 내정 간섭이라든가 영향력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네들 그렇게 여유 있어? 너네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힘들고 지금 대만도 민진당이 이기게 됐는데 민진당 그때 선거 아직 끝나기 전이었으니까요. 한심한 소리 하고 있는데 미국 봐. 미국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제가 협박하는 게 그건 거예요. 너네들 한국이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정책을 외교 정책을 못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주 가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의 외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즉 야당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기고 그래서 다음 대선 때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한국당에는 너네들이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될 거라고 더 많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배치될 수 있고 주한미군 기지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 한국의 야당은 오로지 미국파라는 거 너네들 알아?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 균형이라는 거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 최첨단 주한미군이 더 많이 생기고 미군의 무기가 한국 땅에 더 많이 배치되는 거 최악 아니야? 그거는 있으면 안 되지. 바라지만 말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그나마 이길 수 있게끔 너네들도 너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안 그러면은 한국은 미국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고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아닌데. 총선 전에. 그래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총선 전에 와야 되나 총선 후에 와야 되나 미국 가기 전에 일본 가기 전에 온다. 그것도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협박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 큰 나라더라도요. 외교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랑 만나는데 나랑 같이 공부한 그 친구의 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띵샤샹이라는 사람이에요. 띵샤샹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비서실장이 그 위에 보스는 누굽니까? 바로 시진핑이에요. 근데 비서실장은 전방위적인 걸 다 관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쪽에서 한반도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스트라다무스라는 소리 들립니다. 십몇 년 전부터 중국 관련돼서는 내가 말하는 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우스트라다무스. 실제로 지난 12월 23일하고 24일 날 우리 대통령 방중했지 않습니까? 방중했는데 저는 방중하기 열흘 전에 이미 이쪽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동선을 다 알았어요. 그때 우리 청와대도 국정원도 대통령이 뭐 시진핑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아직 확인을 안 해줬어요. 오기 한 일주일 전 상태에서. 그래서 나한테 저는 확인 좀 해달라고 한 것이죠. 난 이미 받았는데. 나는 그 일정에 의하면은 23일 날 오전에 대통령이 북경 가서 시진핑 만나서 오찬하고 오후에는 청도로 가고 그 24일 날 어디 가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민간인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신뢰인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 갖고 저는 항상 한국에서는 뭐 친중파, 뭐 중국 대변이라는 소리를 항상 듣고 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 교수 역할이 더 중요하니까 뭐 우 교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 그렇다는 이름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에 누구를 만난다고는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방송 나가는 것은 내가 알게 된 것 한 20, 30%만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는 국가기관에다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걸 주면서 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두말할 필요 없이 23일, 24일 날 일정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라고. 또 맞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로 이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반드시 중국은 은혜를 갚습니다. 여러분들 경영자 총회라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광주시도 이미 우한이라든가 자매결연 맺은 시에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는데요. 광주시 의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아픔을 함께 한다라든가 아니면 광주에 있는 어떤 대학, 광주 대학에도 중국 유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중국 유학생은 우리의 학생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든가 그런 현수막을 걸어갖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광주 경제자 총연합회 측면에서 뭘 금액하고 관계없이 지금 또 마스크는 살 수 없거든요. 중국 당국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은 마스크는 구입하기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방호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방호 옷 같은 거 있으니까 방호 장갑 같은 거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부족하거든요. 한국은 아직 그걸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성금 금액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중국 대사한테 만나서 전달하고 싶다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레인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야 그걸 갖다가 또 우리는 중국 사회에 보도하게 하는 거예요. 인민일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고 광주시 의회에서도 뭐 그렇게 한다. 광주에 있는 어떤 대학도 그렇게 한다. 어떤 데서 그렇게 한다. 그것이 더 많이 생기면은요. 나중에 이것이 수습된 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 시진핑이 일본을 먼저 가야 되나 한국을 먼저 가야 되나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좀 더 늦게 지원했고 뭐 중간에 극성스러운 놈 때문에 꽁하긴 했었지만 한국 민심이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먼저 가고 그러면요. 한국 민심이 두렵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먼저 와 한한령 해제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걔네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가 의연하게 끌고 가자는 말인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우리한테 따라오게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업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요. 저한테 이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과 일본 기업하고의 경제협력은 갑질을 많이 당하니까 줄일 것이고 한국과의 협력을 많이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사드로 한국을 너무 강하게 때렸다는 걸 알아요. 응? 자기들도 그때 감정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 진출하려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중국 시장은 탐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우 교수가 제가 이제 우수군 중국연구소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우수군 중국연구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 물론 중국도 이제는 서로가 맞아야겠죠. 그런 기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제품 같은 게 있으면은 우수군 중국연구소하고 자기들은 당이니까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한 두 군데 경제 관련 단체를 자기들이
국가단체라든가 민간단체를 추천할 테니까 MOU를 체결해갖고 이쪽 루트를 통해서 보내오게 되면은, 그래서 중국 측에서 그것이 필요하고 하면은 조금도 문제 생기지 않게끔, 미중 무역전쟁에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많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출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리스크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북의 강연가구, 저기 경기도의 강연가구 강소기업의 제품 같은 것 한 두세 군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얼, 세계에서 가장 큰 데지 않습니까? 하이얼하고 연결시키고 있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정체되고 있는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 진출의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중국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면요, 그것이 플러스가 돼요. 아, 이 기업은 너네가 힘들 때 이렇게 해줘서 그래? 그럼 더 정성을 다해야겠구만. 반드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너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 어차피 수습될 거라면은 너무 우려하지만 말고, 너무 과도한 공포만 가지지 말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기회를 통해 갖고 중국 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